네, 바로 이어서 야권 고3 인사도 모셔보겠습니다. 지난 6월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토론 배틀 나는 국대다에 참여하면서 최연소 출전자로 주목을 받기도 했죠.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식에서 2030 대표 시민 연설자로 나섰던 국민의힘 당원 고3 김민규 학생입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규입니다. 네, 김민규 학생도 올해 고3이죠. 앞서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국대다에도 참가했고 이번에 선대위 출범식에서 연설까지 했습니다. 계기가 뭔가요?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처음 정치활동에 발을 들여야겠다라고 판단한 계기는 나는 국대다였습니다. 능력주의를 표방하시는 이준석 대표께서 중앙당의 대변인이라는 이 요직을 투명하게 공개 모집하겠다고 하셨을 때 그 철학에 동감해서 참여를 결심했는데요. 솔직한 마음으로 의구심 내지는 호기심도 작동했습니다. 나처럼 정치적인 목소리가 작은 사람도 정말 중앙당의 당직을 걸고 경쟁할 수 있는지도 궁금했고 인적 쇄신을 골자로 하는 이준석 대표의 당내 개혁 노선에 이력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선대위 출범식은 국민의힘 측에서 불러서 간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로 간 건가요? 약 2주 전에 국민의힘 당내 조직인 기획조정국이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고요. 그래서 2030 대표 시민연설을 부탁해서 그 제의를 승낙했습니다. 네, 보셨겠지만 민주당은 고3 학생들을 지역 선대위에 앉히는 등 전면에 내세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식을 연설을 빼놓고 놓으면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내일 모레면 20살이 된 고3 학생들을 청소년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사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 당이 청소년이나 청년 정치의 활성화라는 부분에서 비교 요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범진보 계열인 민주당이나 정의당과 같은 정당에서는 예비당원제라든지 청소년 협의체라든지 소위 이야기하는 후학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들이 오래전부터 체계화되어 왔습니다. 이에 비해 청년국조차 비교적 최근에 신설된 우리 당과 비교한다면은 보수 정당이 그런 지점에서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보수라는 건강한 가치와 이념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뜻이 있는 청소년 내지는 청년들을 제도적으로 교육하고 양성할 수 있는 기조가 지금보다는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지점은 흔히 청년 정치 내지는 청소년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분들이 어떤 이념과 비전을 가지고 정치의 전면에 서겠다는 것인지는 스스로 확립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인천인데 인천시당에서도 제게 선대위원장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대위에서도 수차례 인선 관련해서 권유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제의에 선뜻 승낙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내가 어떤 철학을 기반으로 대선이라는 큰 선거에서 이 대책을 강구하는 위원회의 장이 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서였습니다. 우리 당이 지금까지 육성 프로그램 차원의 제도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만약에 수요가 있다면은 저부터 전면에서 건의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진정으로 표방하는 것이 미래의 정치이고 건설의 정치라고 한다면은 청소년 정치, 청년 정치가 단순히 대선 전면에서 자리를 하나 받고 위원회에서 인선 한번 받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도화선으로서 우리가 역할을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선거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이선영 위원장에게도 물어봤는데 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합니까? 제가 선거 관련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가장 꺼리는 답변은 반사 이익의 답변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여쭤보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당위성의 질문을 던졌을 때 그러면 민주당 찍을 거냐라든지 그럼 이재명 후보 찍을 거냐라든지 스스로를 대안 세력으로 치부해버리는 행태를 저는 상당히 경계합니다. 결국 선거라는 것은 국민들께서 대의제에서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 후보의 비교율을 지적하는 것보다 우리 후보의 비교율을 부각시키고 내세우는 것이 건설적인 선거 전략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켜야만 하는 이유를 지난 5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나 이재명 후보의 여러 결함 등을 아프게 꼬집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것보다는 윤석열 후보 본인이 가지고 계신 강점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대선 전국에서는 유례가 없던 신인 정치인 출신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기존, 기존 정치 문법에 젖지 않는 신선한 행보나 메시지를 보일 수 있다는 점도 그중에 하나일 것이고요. 결국에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행정부의 수장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어진 행정 업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수행할 수 있을지일 텐데 오랜 기간 동안의 공직 생활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의 기본적인 행정력은 검증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해서 국민들께 설명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보고요.
최근에 급락하는 지지율 관련해서 후보께서는 전광판을 안 본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전광판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실망하신 부분, 그리고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에게 기대하시는 부분을 겸허하게 반영해서 본인의 비교 우위를 남은 70일 동안 극대화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저는 정책 이야기 쪽을 이야기해달라는 말이었는데요. 정책 측면에서 볼 때 윤 후보를 선택하는 게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윤석열 후보께서 지금 사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께서 가지고 계신 기본소득이라든지 기본주택이라든지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로 잡을 만한 정책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께서 그 전선에서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잡는 데 열중하신다면은 윤석열 후보의 전반적인 정책 기조는 실무적인 정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들의 주택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LTV 비율을 상향 조절하겠다든지 또는 당장 필요한 저소득층 계층에게 민주당과는 다른 선별 지원 방식으로 현금성 수혜 지급을 하겠다든지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하나의 정책적인 기조의 역할로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선영 위원장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모두 2030에서는 크게 표심을 얻지 못하는 걸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두 후보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역이 청년층에 대해서 피상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봅니다. 저는 항상 청년층의 표심의 향배를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조건이자 대선 후보가 청년 공약을 구상하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지점은 청년들의 자금입니다. 사실 취업난을 비롯해서 청년들이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지점은 누가 뭐래도 삶을 영위할 만한 돈이 없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이나 배당형 공약에 찬성하기 어려운 이유는 돈을 손에 쥐어주는 것이 만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는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고 돈 벌고 싶을 때 돈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청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일 텐데요. 제가 자주 드는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울 재보궐선거 때도 그렇고 이번 대선도 그렇고 민주당이 내놓는 공약은 대부분 뭐 고등어 2마리, 꽁치 2마리 이런 식으로 물고기 몇 마리를 손에 쥐어주는 공약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고기들을 잡을 수 있는 그물입니다. 누가 그 그물을 더 촘촘하게 직조하느냐가 이번 대선에서 청년이라는 캐스팅 보트를 좌우할 것입니다. 우리 당의 윤 후보께서도 그 그물을 직조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신다면은 지지율은 서서히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조건은 갈등 사회와 복합된 피로 사회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도 있을 듯합니다. 사실 양당의 공통된 문제이긴 하지만은 젠더 갈등이나 세대 갈등이 가시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상태에서 피상적인 접근으로 누구 하나 인선해서 그것을 해결하겠다라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손대기 어려운 젠더 갈등과 같은 복합적인 이슈일수록 전공법으로 부딪혀서 해결하라는 의지를 보일 때 청년 세대의 신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제 YTN 방송에서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원장직을 사퇴하는 등 국민의힘이 내용을 겪는 걸 놓고 상수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보통 선거에서의 승리 방정식이라고 한다면은 세 가지 요소를 언급합니다. 구도, 인물, 바람 이렇게 세 가지를 언급하는데요. 사실 구도와 바람은 변수입니다. 선거 전까지 가족 리스크라든지 혹은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60%가 넘는 상황에서 이런 구도라든지 제가 앞서 언급한 구도나 바람 같은 경우에는 선거 전날까지도 알 수 없는 변수이지만은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인물은 상수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인물이라는 것은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의 인선이나 이런 것들도 인물이라는 영역에 포함이 될 텐데요. 상수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인물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당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인선 과정 속에서 보수 정당이 마땅히 표현해야 하는 이념이나 보수 정당이 지금까지 띄워왔던 색채와는 너무나도 다른 이질적인 그런 인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당내에 있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 속에서 이 대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대표의 권위를 실추시키려는 여러 가지 이런 갈등 상황들이 인선 과정에서 그대로 투영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상수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은 영입 인사들에 대한 그런 명확한 가치 철학이 없이 인선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상수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김민규 학생은 미디어에도 자주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직을 맡고 있지는 않으셔서 여쭤보는데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활동이 있으십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정치를 계속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만은
저는 정치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은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매료시킬 수 있는 자신만의 정치 철학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 철학을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이 완비되었을 때 국민들께서 대중 앞으로 부르신다면은 그때 정치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9년을 살아온 제 인생을 제3자의 입장에서 돌아보면요. 저만의 철학은 만들어가는 중이고요. 아직 사회의 경험이나 배움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직 대중들께서 공식적으로 부르시지도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앞으로 정치를 할 것이다,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공표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먼 훗날 언젠가는 정치를 하고 싶은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정치를 하기 전까지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취업 전선에서 밤도 새워보고 부동산 대란 속에서 직구해보겠다고 뛰어들어보기도 하고 그런 아프고 치열한 현실 속에서 국민들의 눈물이 어떤 지점에서 흐르는지 그것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현실로 체득할 때 상처도 받고 흉터도 생겨보고 해야 큰 나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지낼 계획입니다. 예. 네, 언론을 통해 많은 분들이 접하셨겠지만 오늘도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정치권의 따끔한 지적을 항상 하고 계셔서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고3당원 김민규 학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